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또 공교롭게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최후 변론 이후에 이재명 대표도 사실상 마지막 변론의 길에서 최종 변론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3월 중에 결론은 나오겠죠 아마. 이재명 대표 2심. 그럴 것 같습니다. 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던 이 선거법 2심. 혹시 이 2심은 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이미 법에서 정한 기한은 넘겨버렸습니다만은 굳이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하는 것은 좀 사법부가 이런 것에는 좀 경각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사안에 대해서 강행 규정으로 못 박혀 있는 그런 시한조차도 사법부 스스로 어긴다라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연관된 이야기로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절차를 좀 보여달라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1심에서 결과 이것에서 크게 어긋날 수는 없다. 너무나 하나하나들이 굳건한 사실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2심에서 결과가 달리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확정이 되려면 그 대법원까지 그렇죠. 선고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2심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유죄가 나오고 그게 확정이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나서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대법원 선고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 예측하더라고요. 5월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사실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촉박합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만약에 법 규정대로 한다라면 633을 지킨다라면 충분히 대선 전에 나올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거고 꽤 오래 전에 들은 건데 모 변호사의 이제 푸념이 기억나더라고요. 뭐 법전에 이러 있다 한들 대법원은 대법관 마음이다. 그런데 이제 저의 어떤 짧은 어떤 이제 법률적 경험에 비춰 보더라도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마음 먹기에 달려져 있는 거고 심지어는 자칫하면 기한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조차도 우리 뭐 권순일 씨 사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얼마든지 왜곡되어졌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을 뭐 또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옳다라고 본다라면 빠른 시일 안에 법조문을 지켜서 30일이라는 강행 규정을 지켜서 판단을 내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대법원 선고까지 안 가더라도 2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대선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영향을 미쳐야죠. 그리고 이름 지우고 2025년이라는 시기를 지운다라면 누구든지 그런 후보가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이건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식의 궤를 벗어난 건데 역설적이지만 2025년 민주당의 상황이다라면 저는 다른 생각을 상상하긴 힘들다. 이때의 다른 상상이라고 하면은 2심의 결과가 나왔고 유죄로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을 낙마시키고 다른 후보를 찾는다? 이런 것은 저는 지금의 민주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돈을 걸어라 하면은 여기에 있을 수 없다. 뭐 다 걸어야죠. 그럼 변화가 크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적어도 민주당 내에는 상황에서는요. 그 지난주 월요일에 그 저희가 논의할 때까지는 이 발언까지는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 중도 보수 말하자면 선언을 했어요.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좀 충격파가 있습니다. 어떤 좀 의도라고 보시고 좀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 진보 보수를 논하는 정치평론가 치고 정치인 치고 전 제대로 된 정치인을 못 봤거든요. 저는 이건 허상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진보 보수는 허상일 뿐이다. 그리고 진보 보수란 용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러함에도 지금 이재명이 진보 보수를 들고 나온 것은 상당히 영리하고 약삭빠른 행동인데 정치공학적인 측면으로 본다라면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진보는 나눠 가질 사람도 없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정의당이라는 영역 뭐 특정인을 예를 든다라면 심상정 후보가 있어서 그 이전엔 뭐 노회찬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진보 안에서도 경쟁이 있었어요.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고 빼앗아갈 수 있는 표가 있었던 데 반해서 지금 그게 없거든요.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뭐 사회민주당이다 조국혁신당이다 또 뭐죠? 몇몇 정당들. 그 군소정당들. 군소정당들. 그 사람들 이제 진보를 자처하고 진보를 참칭하는 사람들인데 얼마 전에 뭐 사진에도 나왔잖아요. 5명이서 사이좋게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모습. 이분들 뭐 사실상 위성정당이잖아요. 민주당에 기대어서 이재명에 기대어서 빠찌 끌어온
빠찌 빌려온 빠찌 구걸한 사람들인데 무슨 진보의 영역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보는 소위 말하는 진보라고 하는 영역은 자기가 다 이미 확보해놨으니까 좌우의 개념으로 본다라면 우측으로 동진하려는 그런 욕구에서 한 순전히 어떤 정치공학적 발언이 아닌가. 저는 상당히 또 영리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도 근데 그 좀 새로운 또 어떤 분류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진보에서는 더 이상 어떤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또 행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조금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네가 나를 안 찍으면 니들이 사실 그리고 전 좀 웃긴 게 뭐 특정 단체를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우클릭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전 좀 낯간지러운 게 결국 그 사람들 뭐 그 해당 단체의 뭐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노골적으로 지원 지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짜고 치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 분들인데 좀 그런 면에서 부담이 없지 않나. 이게 좀 먹힐 거라고 보세요? 쉽진 않을 거다. 저는. 쉽진 않을 네. 거다. 저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진보다 보수다를 얘기하는 게 먹히지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의 그간의 행보들, 발언의 신빙성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찾아서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씨가 이 발언이 사실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보수이다. 똑같은 발언을 저도 찾아봤는데 2020년도에 거의 똑같은 발언을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했었고 또 그럼 이 발언만 했냐? 그것과 또 다른 발언을 또 했어요. 나는 진보다 이런 발언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진보다 보수다, 중도다 진보다 이런 발언을 수시로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다지 오히려 이분의 어떤 혼란스러운 정체성만을 부각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했습니다만 그 한 가지 또 이 중도 보수 선언에 앞서서 또 상속세 어떤 문제를 확대해서 좀 개편하는 그런 방안도 내놨고.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회계사님이 좀 부자 감세 아니냐 이렇게 사실상 그렇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방송 본 줄 알았어요. 근데 국민의힘을 향해서 오히려 저게 초부자 감세다 뭐 이렇게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게 전문가이신 우리 회계사님 보셨을 때는 이 논의 어떻게 좀 저희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과거에도 민주당과 많은 특히 이런 세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관련 토론회를 많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네. 패널로서 참여연대 이제 집행위원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저는 민주당이 결국은 상속세 대폭 감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 의원이 180명이고 이 중에서 상속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의원들 혹은 관심 있는 의원들 10명도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알고 있는 사람. 뭐 자기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국회의원들이니까 180명일 텐데 상속세에 대해서 알고 엔드 이야기한다 하면은 정말 5명이에요. 정말 5명 안짝. 그럼 그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 상속세는 대폭 낮춰야 된다.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말.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라면 40%, 30%, 20%더 낮춰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다. 저보고 만약 네 장담할 수 있어? 장담할게요. 결국은 어떤 정당의 경제통이다 하는 분들은 2분, 3분이고 결국은 민주당에는 들어오는 분들이 보수적인 분들이 들어와요. 예. 민주당이 진보냐 보수냐 하면 보수정당이에요. 그리고 진보 쪽에 상속세 아는 사람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내던지면 이 말씀을 왜 하냐면 한 이게 꽤 됐겠네요. 조국 사태 이전이니까 그건 10년 전으로 가는데 어느 날은 민주당 내 이렇게 소위 경제통이란 분들이 토론했는데 상당히 약식 토론회를 가졌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시민사회 쪽을 설득하려고. 네. 뭐냐면 상속세율을 낮추자. 상속세율을 낮추려면 시민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날도 이제 저를 불렀어요. 제가 그때 한 게 다른 거 없었어요. 막 자료 가져와서 읽고 뭐라고 하고 뭐 이해관계자들도 쭉 나와서 하던데 제가 그날 한 게 뭐냐면 그 기업 쪽 관계자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기업 쪽 관계자가 나오셔서 뭐 이러해서 상속세율을 낮춰야 된다. 우리 상속세 내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50% 혹은 주식의 형태라면 60%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있는 한은 우리의 기업의 영속성, 기업의 계속성은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길래 그날 한 게 아침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공식 토론회라기보다는 간담회식에 제가 뭘 했냐면 막 말씀하시는 동안 그날에서야 이제 나오니까 어느 회사 소속이라는 게 나오길래 그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그분이 바로 확인해 보셨어요. 어떻게 아들내미한테 딸내미한테 제 기억에 3남매였었거든요. 이미 부의 이전이 거의 사실상 이루어졌더라고요. 네. 제가 드리려는 말씀 시청자분들께 여러분 우리나라 상속제세 제도 이미 걸레짝이 다 됐어요. 형해화가 됐어요. 예. 여러분 한번 지금이라도 한번
구글에 상속 플랜, 절세 플랜 한번 쳐보십시오. 많은 광고들 뜰 겁니다. 국세청에서 나온 책자 중에 그 책자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것입니다. 꼭 좀 지금부터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여러분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1번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여러분 한번 보이시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죄송합니다 재벌님들 아픈 부분을 계속 건드려서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에게 정몽구 회장이 정의선 회장에게 부의 이전을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거 잘 아시잖아요. 글로비스란 회사를 하나 차리겠어요 아들내미한테. 정확한 수치는 까먹었습니다만 대략 그거예요. 5천만 원짜리 회사를 하나 차려요. 그 다음에 일감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물류 비용을 모두 여기에 밀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수천억이 금방 순식간에 돼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일감 몰아주기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대기업들만 하는 거였었는데, 야 이거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이제 그걸 못 하겠어요. 그걸 못 하게 하는 것도 또 피해가 어쩌고 하는데 anyway.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뭐냐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이 경우에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 부품 공장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에 납품하는 제 아들한테 제가 그 회사가 500억짜리 회사라면 500억을 상속을 하려면 뭐 상속세가 대충 뭐 200억 뭐 이 정도 들겠죠. 그런데 제가 아들내미한테 야 아들아 너 5천만 원짜리 회사 하나 만들어. 아까 글로비스가 했던 거 그대로 정몽구 회장이 정의선 회장한테 했던 똑같이 야 아들내미 지금은 5천만 원도 필요 없어요. 100만 원짜리 회사 10만 원으로도 됩니다. 회사 하나 만들어. 그 다음에는 제 회사에서 제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받는다고 했으니까 제 일감을 여기로 주는 거예요. 아들내미한테. 그래서 매년 꾸준하게 뭐 예를 들어서 20억 30억씩 이익이 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가는 세무당국은 규제하지 않겠다는 게 그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허용이 되는 거죠?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니까 이거 로직 없어요. 그러니까 자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해볼게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상속세를 낸다. 그럼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바보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 맞잖아요, 제 말씀이 과장이 아니라 왜 상속세를 맞냐는 거죠. 500억짜리 회사가 있으면 아들내미한테 야 요즘 10만 원으로도 주식회사 만들어집니다. 회사 만들어. 그리고 그다음부터 일감을 주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법적인 거 아니에요. 다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있긴 합니다만 그건 좀 또 다른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라는 거. 제가 조금은 어그레시브하게 던지면 상속세, 증여세 두들겨 맞으면 바보다. 자꾸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업을 잊게 하기 위해선 내 재산의 50%를 뺏깁니다. 주식의 형태는 60%를 뺏깁니다. 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러지 않다. 다 피해간다. 결국은 상속세 증여세는 다 형해화 돼버렸고 이걸 누가 만들어놨냐? 이재명이 만들었고 좀 또 국민의힘도 동조했겠죠. 지들 정치인들이 다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뭐 상속세 조금 감수하면 뭐 부자 감세고 핏대 세우고 좌클릭이네 우클릭이네 하는 거 보면 가짜다. 웃기는 짓 좀 하지 말아라. 저는 제발 좀 정치인들 이런 짓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들이 다 이게 지금 다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서 이게 있는 이상은 상속세, 증여세 두드러 맞는 건 바보들인데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 이거를 해서 상속세율을 감면하면은 부자 감세이고 뭐 우클릭이고 하다. 아니 이렇게 너덜너덜 걸레짝을 만들어 놨으면 이건 모르는 사람만 그러면 상속증여세 내는 거잖아요. 이러지 말자는 거죠. 추접하게. 맞습니다. 진짜 모르는 사람들만 당하게 되는 요즘에 이러지 말고 그냥 상속세율 낮춰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이건 맞는 거거든요.